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시작을 흔들 것 같습니다. 우선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그렇죠. 연준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선 미국 3대 지수는 하락을 하는 부분이었고요. 국내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역시나 오전 5시 기준으로 봤을 때 1.49%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또 환율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쨌든 시장의 이 부담감,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으로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 CPI, PPI 11월 달 거 보시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인플레 상황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이런 분위기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파월 회장의 오늘 발언은 내년도 금리 통화 정책은 내년도 지표에 달렸다. 여기에 사실은 한마디로 좀 압축이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에 만약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반등 분위기라면 당연히 금리를 두 번이 아니라 한 번 이렇게 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미국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든가 또는 미국의 주식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는다든가 이런다면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더 유연하게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 다시금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하게 시장 그렇죠. 포인트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켓나우 1부를 통해 알아보시죠. 네, 자 오늘은요 모닝체크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파월 의장 기자간담회 좀 조금 전에 끝났죠. 주요 내용들 저희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s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 that en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1/4 percentage point. So that's what we mean by that. We're not trying to make decisions about the longer run. We are 2025. So I would say today was a closer call, but we decided it was the right call because we thought it was the best decision to foster achievement of both of our goal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e see the risks as two-sided, moving too slowly and needlessly undermine economic activity in the labor market, or move too quickly and needlessly undermine our progress on inflation. So we're trying to steer between those two risks. And on balance, we decided to go ahead with a further cut, and I'll give you some details on why. The outlook is pretty bright for our economy. We have to stay on task, though, and continue to have restrictive policies so that we can get inflation down to 2%. And to you. 자, 모닝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파월 의장 언급 내용을 쭉 다 이제 잘 읽어 보셨을 텐데 마지막 부분의 이제 멘트.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좋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제 우려를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사실 이게 아이러니죠. 경제가 좋으면 사실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시장 상황은 금리를 계속해서 내년에도 내리길 바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서로 간의 언밸런스, 즉 이 불균형이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충격이 좀 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지수들 많이 떨어졌죠. 앞서 마켓 시그널에서 충분히 다 보셨겠습니다만 다우존스 2.5% 넘게, S&P 500도 근 3% 가까이, 나스닥도 3.5%가 훨씬 넘게 이렇게 각각 떨어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8%.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사실 장중 얘기인데 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난 다음에 시간에 거래해서 11%가 떨어졌다라는 말씀 오프닝 헤드라인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걸 감안한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정도면 덜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미국 경제 상황을 우리가 보는 주요 이제 지수 중에 하나가 운송 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2.7%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나스닥 주요 종목들 모아놓은 나스닥 100은 3.6% 비슷하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도 있고 오늘 기술주들 대부분 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이 근 10%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파월의 얘기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는 부분은요.
뭐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 2번 한다 뭐 이 부분보다도 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금리는 내년 물가 지표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안 잡힌다면은 덜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번이 아니라 1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 침체 상황이 온다 그러면 2번이 아니라 3번 또는 4번 또는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좀 더 유념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장이 급락하고 이렇게 연준에서 좀 매파적인 언급이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너무 선반영해서 굳이 우려를 크게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뉴욕 시장 오늘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 이렇게 좀 다시 종합을 해보고요. 자 이제 어제 우리 시장에서 조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만한 포인트들을 살펴본 게요. 고환율 수혜주입니다. 이 고환율 수혜주에 대한 얘기를 저도 좀 몇 차례 뉴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표가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 수익률을 나타낸 표인데 삼성전자 1.2%를 비롯해서 현대차 보시죠. 4.8%. 그다음에 기아 보시죠. 6.3% 이렇게 급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제 금융사들도 좋았습니다. KB금융도 3.3%, 신한지주도 2.7%.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조선주도 1.2% 나오고 그다음에 제일 밑에 삼성물산, 삼성생명도 다 1% 이상 주가가 다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삼성그룹주, 그다음에 자동차주, 금융주들이 어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외국인이 또 오랜만에 코스닥까지 포함한 4천억 가까이 주식을 산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어제 또 환율이 조금 뭐 정부 개입이라든가 국민연금과의 뭔가 이 외화 수합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상승세가 조금 주춤했던 측면도 있긴 합니다. 1,435원. 물론 오늘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좀 급등을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450원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가져보는데요. 다만 금융주들은 이 외화자산 부분에 대한 이게 좀 부담이 좀 커서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 관련된 또 어떤 리스크들이 좀 더 커지지 않겠냐 그런 부분들이 또 예상이 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개별 종목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루닛이라는 회사 얘기인데요. 아마 그 AI 관련된 의 진단 이쪽에 국내 대표주다라고 해서 아시는 분들 꽤 많이 아실 겁니다. 주가가 최근 11월, 12월 달 들어서 굉장히 또 많이 오르기도 한 그런 주가인데요. 어제 차트 한번 보십시오. 75,200원으로 10.2%나 어제 폭락을 했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가 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유는 어제 루닛의 임원들이요. 주식을 어제 한 50억 가까이 내다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다 파는 과정이 좀 찜찜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사전 공시 피해에서 지분 매각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사전 공시라는 건 2022년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또는 50억 원 이상을 회사 관계자들, 그러니까 임원이나 뭐 경영진들이 이렇게 내다 팔거나 살거나 할 경우에는 이걸 미리 공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제 판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였냐면요. 49억 9,99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만 원, 대략 한 주 차이로 주식을 덜 팔아서 사전공시 이 사전공시 이 의무를 조항을 피해간 거죠. 이게 좀 찜찜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제 공교롭게도 이렇게 임원들은 내다 팔면서 이사회 의장하고 또 회사 대표는 자사주를 또 매입했습니다. 한 6억 정도 매입을 했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또 되고 있냐면 임원들은 팔고 그래서 주가 떨어지니까 대표하고 오너는 산다? 그럼 뭐야 이게 병주고 약주고야 이렇게 해석을 한 시각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주가가 많이 그동안 올랐는데 임원들이 이렇게 대거 주식을 팔면 자사주를 팔면 주가가 떨어질 테니 더 싼 가격에 이렇게 오너하고 전문 경영인 대표가 주식을 살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또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또 신뢰성 문제에 또 침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시장에 좀 주가를 떨어뜨리는 시장의 평가가 떨어지게 만드는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신뢰도 문제인데 루닛이라는 회사는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는 회사고 지금 AI 진단 관련해서 미국에 있는 회사도 인수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 주가도 그래서 많이 올랐는데 이런 회사자마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영을 한다. 그럼 과연 참 이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될까 이런 걱정마저 듭니다. 이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루닛 측에서는
시장의 신뢰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좀 내놓기를 기대를 좀 해봅니다. 모닝 체크 마치겠습니다. FOMC 이후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급락한 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것도 정말 오랜만인데 그 하락의 폭이 정말 컸습니다. 나스닥은 3.5%, 그리고 S&P 500도 3% 가까이 한 번에 빠졌고요. 다우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연속으로 지수 하락에 나오면서 최장기간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워낙 주가가 신고가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랠리를 펼쳐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단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게 시장의 풀이가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그동안 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보여왔던 빅테크들도 이날장에서는 모두 하락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1%대 낙폭을 유지한 채 가장 적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중까지도 3%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정말 오랜만에 매수 흐름이 들어오나 싶었는데 FOMC 회의와 함께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테슬라도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다만 그 낙폭이 조금 과대하긴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8% 넘게 하락을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간밤 다시 한번 테슬라의 목표 주가가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기존의 매드부치가 515달러 선을 제시했었는데 간밤에는 560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보고서가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이렇게 관련주들의 급락 흐름이 나왔던 건 바로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인하를 하긴 했지만 매파적인 인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죠. 내년 전도표를 함께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존 4회에서 이제 2회 인하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단 한 차례 인하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혹은 5차례 추가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겹치면서 연준 의원들 안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오늘 증시에는 추가적인 리스크로 작용이 되면서 유독 더 하락폭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 주목해 볼 것은 마이크론 실적이었는데요. 다른 페이지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 매출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분기 최대 매출 기록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80% 급증하는 흐름, 무엇보다도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00%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긍정적인 호실적을 가지고 왔지만 시간 외에서 10%대 급락을 나타냈던 이유는 바로 가이던스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출 그리고 앞으로의 EPS 모든 면에서 이번 분기보다도 약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그대로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실제로 CEO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이 부진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출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FOMC 함께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내일이면 PCE 물가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내년에 대한 금리 결정 방향성, 이제는 더욱더 물가지표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내일 발표되는 PCE 지표와 함께 시장의 방향성은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간밤 이 미국 증시의 출렁임이 오늘 국내 증시엔 어떻게 적용이 될지 저희와 함께 개장 상황까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구글의 자율주행자 회사 웨이모가 내년 초 일본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최근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에서 공식 철수하면서 구글과 자율주행 동맹을 체결한 현대차에도 반사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세계경제포럼 조사에 따르면 고령 인구가 많은 사회에 자율주행은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규제 시장, 규제 완화에 따른 국내 수혜주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오늘도 박정식 파트너,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두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는 자율주행입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 어떤 포인트 주목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오늘 어제 저녁에 일단 미국 증시가 급락이 많이 나왔죠. 하지만 네. 이제 전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쪽의 수급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동차 섹터가 지금같이 좀 이렇게 부진한 시장에 좀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또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최근 들어서 이 자율주행 관련 또 이슈가 상당히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내달 다음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죠. 1월 20날. 그런데 이제 새 정부에서 테슬라가 각종 규제 완화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테슬라의 주가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미지오 증권이라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제 규제가 덜 엄격해지는 것이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과 그리고 무인 택시 배치 확장 능력의 주요한 순풍이 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도 한 $515 정도로 2배 넘게 상향을 하였고요. 예. 웨드부시 증권도 AI와 자율주행기에는 테슬라에게만 최소 1조 달러 가치가 있다.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515로 상향을 하고 강세장에서는 $65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또 전망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현대차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는데 자체 개발 중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생산을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모빌라이 그리고 암바렐라 등 세계적인 자율주행용 반도체 개발사 칩을 성공적으로 좀 양산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5나노 기반 공정에서 지금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요. 이 구글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또 내년 초에 도쿄에서 로보택시 테스트를 또 시작을 하고 또 스위스 연방정부가 이 자율주행 운용 규정을 공식 승인하고 내년 3월부터 고속도로 등 이 지정된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허용한다라고 이제 밝혔고 또 국토부 우리나라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도입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고 네, 밝히면서 시간 외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오늘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뭔가 약간 계속 움직이죠. 거기다가 이제 이 머스크가 이제 이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워낙 요직을 맡고 또 뭐 목소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대감도 역시 반영이 좀 되고 있고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하여간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분위기가 좀 확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한번 쫙 한번 훑어보죠. 고은별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보시죠.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20% 이상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건 SOS랩이었습니다. 라이다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무역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 금지 제한 품목에 라이더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규제로 인해 SOS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고요. 어제 12,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칩 관련해서는 넥스칩과 퀄리타스 반도체가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스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팹리스 기업이고요. 전일 14%가량 급등세가 나왔고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거래일째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AI 칩 관련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IP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어제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아는 무려 6%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됐고요. 현대차도 4%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의 닛산과 혼다가 합병을 하게 된다면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견조하게 올랐고요.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을 향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정말 오랜만에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기업이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순매수 4위권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기아가 10만 원 선을 재돌파하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자동차 관련 그 가운데서도 자율주행 기업들은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최근 들어 꾸준하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군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고앵커 잘 들었고요. 이제 들어가 보죠. 자, 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오늘 좌일주행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슈어 소프트 테크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슈어 소프트테크. 예. 이미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등락이 좀 거듭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국내 유일의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네. 이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산업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를 뜻하는데 이게 이제 우주, 항공, 방산, 원자력, 에너지 이런 쪽에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현재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상당히 많이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국방, 우주, 항공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도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출 규모가 국방, 우주, 항공, 원자력, 에너지 부분에서만 40% 넘게 지금 매출 규모가 증가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포괄적으로 좀 성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동차에 탑재가 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오류를 잡아내는 이런 이제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에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했고 또 현대차의 공식 제품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핵심 소프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좀 미국 시장이 이제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 4,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재차 자율주행 이슈가 잘 나올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조금 더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한 5,200원 정도 이상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회사가 좀 확실히 그러니까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긴 한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괜찮아요? 어떻어요? 대다수의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그쵸.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 참 이제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매년 매출 또한 좀 빠르게 증가시키고 있어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매출액이 317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는데 2023년에는 633억까지 지금 매출을 증가시키고 그러네요. 예. 올해는 다소 조금 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3분기부터 다시금 대규모 이제 영업이익을 내면서 흑자 기조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는 전년 대비 또 매출을 더욱더 증가시키는 어떤 그런 기조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 확장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재무제표적인 측면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그래서 여쭤본 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사실은 좀 특히 실적 측면에서 이게 실체가 조금 모호한 데들이 많아서 오늘 그것 여쭤봤는데 슈어 소프트테크는 흑자 기조 유지하고 있고 매년 매출도 성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해 주셨네요. 자, 우리 곽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이제 퓨런티어 가지고 왔는데요. 네, 퓨런티어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사업 부문 중에서 좀 두각을 보이는 부문이 카메라 모듈, 센싱 카메라, 그리고 이제 라이다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네. 센싱 카메라, 네, 그리고 라이다도 있고. 네. 예. 최근에 이제 라이다 쪽 같은 경우에는 SOS 랩이 전거래 시장에서 급등세가 한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SOS 랩과 퓨런티어가 기존에 2022년도부터 라이다 관련한 장치 특허를 같이 공동 개발하고 같이 공동으로 특허를 취득을 한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가 들어와서 다른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도 들썩이긴 했지만 유독 이제 SOS 랩과 주가 상승세가 좀 같이 이제 좀 동반해서 올라갔었던 측면이 여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도 그래서 많이 오르던 거예요? 네. SOS라면 네, 그래서 이제 센싱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물의 크기와 거리를 좀 정밀하게 계측하는 자율주행 핵심 부품이라고 본다면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저가 거리와 위치를 이제 측정한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그런 차별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 쪽에서도 라이다를 이제 채택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슈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다 관련 종목들이 계속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2.0 정권에서는 자동차 분야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빼놓을 수 없고 자율주행하면 당연히 테슬라 쪽과 그렇죠. 관련된 이제 이슈 예. 계속 좀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퓨런티어는 테슬라 향 또 수혜도 볼 수 있는 기업.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예. 삼성 전기 쪽에서 테슬라 쪽에 지금 카메라 모듈을 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카메라 모듈을 또 아웃소싱해서 만드는 곳이 퓨런티어예요. 그러니까 아, 삼성전기에 삼성전기를 납품하는? 통해서 아. 테슬라까지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사실 이제 퓨런티어가 향후에 정말 자율주행 쪽에 이제 손꼽을 수 있는 대장주가 되지 않을까라고까지도 보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향후 성장성을 봤을 때, 왜냐면 라이다 시장 자체가 2033년도 기준으로 해서 18조 가까이 성장세 보일 거라고 하잖아요. 네, 이 네, 기업은 네. 여전히 지금 성장 중에 있는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렇게 좀 품목을 계속 다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대장주가 될 만한 잠재 가능성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잠깐 주가도 같이 보고 재무적인 그렇죠. 부분도 그걸 함께 보도록 봐야죠. 할 텐데요. 네. 다행히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이 재무가 좀 적자인 기업들이 많지만 퓨런티어는 적자 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올해 지금 뭐 3분기, 4분기는 약간 좀 비용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적자 전환된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네. 202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컨센서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매출액 추이가 200억 원대에서 많게는 한 400억 원대 정도 그 정도 이제 나오는 기업이고요. 사실 이 기업의 지금 유보율이 굉장히 좀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자체도 빵빵하게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재무적으로는 사실 좀 안정성이 그래도 꽤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주가가 다시 이제 12,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벌써 지금 3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이제 들어설 거라는 기대감에 계속 좀 그러게요. 들썩이면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주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향후 대장주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월봉 흐름을 봤을 때 지금 흐름이 헤드앤숄더거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정고점, 그러니까 2023년도 구간대 34,000원대만 넘어서주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우상향 추세로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지금 잠재력을 지금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율주행차 쪽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적어도 트럼프 정권 하에서 한 번의 그 큰 발산까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퓨런티어를 가장 좀 최선호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두 종목이었네요. 퓨런티어하고 슈어 소프트웨어.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사고 하나는 카메라나 모듈이라든가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고 이렇게 두 회사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면과 과자에 이어 이제는 아이스크림까지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뛰어넘었는데요. 전 세계 아이스크림의 시장 규모는 2029년까지 연평균 5%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입니다. 이 지금 오늘 엄청 추운데 아이스크림 좀 오늘 얘기 좀 해보죠. 이것도 마치 화장품이나 네. 이런 것처럼 북미 수출 네. 모멘텀 충분히 되죠. 어떻습니까? 뭐 인행, 친행, K 아이스크림도 우리가 한 번쯤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재밌는 주제라서 가지고 왔고요. 네. 사실 뭐 식음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수가 워낙 지금 많이 침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스크림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국내 빙가류 시장이 2026년까지 연평균 5.8%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역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사실 작년부터 올해 계속 나왔었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에 있는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자체만 봤을 때 약 1조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 고령화 이런 이제 문제들과 더불어서 최근엔 또 인플레이션까지 지금 가중화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에 있어서 약간 좀 억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1인당 아이스크림 소비 금액 자체가 2016년도 거의 한 16,000원대에서 20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0원으로 6% 네. 정도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면은 아이스크림 많이 드시나요? 근데 저는 좀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더우면 조금 확실히 손이 가고 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생각 전혀 안 나고. 그래서 올해 역대 최고 폭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스크림 판매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긴 했다고 올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계절성을 사실 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식음료 쪽 기업들이 해외 쪽으로 지금 눈을 계속 돌리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지금 아이스크림 시장이 해외 쪽을 눈을 돌리냐? 북미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러시아 쪽 시장을 지금 최근에 네? 공략해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추운 나라가요? 참 아이러니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진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더울 때도 삼계탕 먹으면서 몸보신하면서 몸 따뜻하게 뭐 사실 해야지 그렇죠. 네, 네. 건강에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이제 빈가루를 먹는 게 그냥 디저트, 그냥 하나의 디저트처럼 그렇게 섭취를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물론 이제 K 이런 한류 열풍도 또 러시아에 또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올해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 아이스크림 소매 판매가 약 90% 정도 증가했다고 하고요. 러시아 빈가 제품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 1조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7조 원대. 아, 그러니까 러시아는? 거의 7배 가까운 엄청 큰 시장이기 시장이네. 때문에 예. 향후 또 심지어 러시아 아이스크림 시장은요. 연평균 7%대 성장할 거라고 네.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서 계속 이제 러시아 쪽을 지금 공략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제로 지금 해외 쪽 수출액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증가세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뭐 주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뭐 중국이나 프랑스, 뉴질랜드, 미국 이런 네. 곳들 이제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아이스크림 시장도요 품목이 좀 많이 다변화되고 있는 네. 추세예요. 왜냐하면 네. 비건이라든지 뭐 제로 슈가, 저칼로리, 그렇죠. 내지는 네. 뭐 그 고단백 그러니까 유제품 중에서도 약간 프리미엄 라인 그런 쪽으로 좀 품목도 다변화하는 중이고 네. 유통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배달앱 통해서도 아이스크림 즐겨서 이제 시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특히 저는 이제 아이스크림 쪽에 그 소매 판매 쪽에서 변화가 무인 아이스크림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손쉽게 초등학생들도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좀 굉장히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통 구조가 좀 많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PB 상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부분들이 향후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네. 식음료 쪽에서는 역시나 해외 수출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 식음료 쪽이 이제는 사실 내수만 생각하면은 성장이 끝났죠. 벌써 예전에. 근데 이제 수출이 이제 뚫리니까 다시금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 음식료 업종 주가 많이 떴던 것도 사실 그런 이유고. 러시아 말씀을 하시니까 러시아는 그 컵라면이 엄청나게 유행하는 나라고 그다음에 초코파이도 굉장히 잘 파는 나라여서 그러니까 한국산 뭔가 음식 제품에 대한 이미 좀 어느 정도 기반도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도 뭐 충분히 진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아이스크림 관련주도 한번 어떤 종목들인지 고은배 랭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아이스크림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빙그레와 롯데 웰푸드인데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빙과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50%를 넘어설 만큼 아이스크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큰 기업이고요. 롯데 웰푸드도 역시나 2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봤을 때 그렇게 반등이 크지는 않고요. 혜태 제과식품 같은 경우에도 누가바와 같은 스터디셀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죠. 1% 이상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라운 제과도 0.2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최근 아이스크림 시장의 다변화가 되면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 뭐 서울유나 매일유업에서도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2.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35,600원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혜태제과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와 관련되어 있는 오징어 게임 관련된 식품들을 출시하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좀 다시 부각받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빙과 관련 기업들 국내에서는 여름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여름에는 거래량이 많이 실리지만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던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을 보게 되더라도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는 기업은 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다음 빙과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인행 친행입니다. 자, 오늘 빙과류. 곽 파트너는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이제 빙그레 뭐 대장주죠. 가지고 네. 왔는데요. 네. 사실 뭐 빙그레 하면은 대표적인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메로나. 메로나 예, 네, 들어볼 뭐 수 그거야, 있을 뭐.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지금 그 브랜드 1위를 하고 있는 게 어디냐면 빙그레에서 붕어 싸만코가 전체적인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브랜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이 이제 월드콘이고 그 다음에 3위가 이제 하겐다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네. 생각해 보면은 저도 이제 어렸을 때보다는 아이스크림을 좀 덜 선호하는 편이고 컵으로 되어 있는 아이스크림을 조금 더 선호하게 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매 판매에서 이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이라고 한다면 저도 붕어 싸만코를 꽤 많이 선호했었던 편이라 왜냐면 손에 안 묻어요, 일단. 예. 그리고 맞아요. 네, 네. 달달한 단팥이 들어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팥 좋아하니까.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붕어 싸먹고 잘 먹었는데 이게 1위였구나.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놀라웠고 대신에 이제 메로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출이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서 아이스크림 빙그레 쪽의 아이스크림 품목에서도 효자 네. 상품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쪽에서 그 매출액으로만 봤을 때 1위 기업은 롯데 웰푸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근데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를 2022년도에 혜태제과로부터 혜태 아이스를 이제 지분 인수를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회사랑 사실 연결로 해서 총 합산해서 봤을 때는 롯데 웰푸드를 사실 뛰어넘는 매출이라고 볼 수가 그러게요. 있죠. 그래서 사실 뭐 빙그레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붕어 싸만코나 메로나 외에도 유명한 아이스크림, 유명한 브랜드들이 많습니다. 투게더나 비비빅. 예, 딱 얘기 들어보시면은 아실만한 그런 브랜드들 기억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네네. 그뿐만 아니라 혜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브라보콘, 누가바, 바밤바, 쌍쌍바 이거 만든 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빙가류 쪽에 있어서는 그런 시너지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유독 폭염이 좀 극심했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 아이스크림 특수로 인해서 네. 빙그레가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2년 정도 연속으로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성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 이런 걸로 인해서 국내 식품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빙그레는 외형, 내실 지금 다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해외 법인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 중국, 베트남 쪽에 해외 법인 두고 있고 30여 개국에 지금 네. 다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인적 분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목 투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인적 분할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염두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적 분할하게 되면은 지주 회사랑 사업 회사랑 주식을 2개 이제 보유하시게 되거든요. 네네. 출범은 이제 5월 목표로 이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빙그레 쪽에서 이제 자사주도 이제 주주 그 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봤을 때 빙그레 충분히 네.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제 우리 빙그레 메로나 뭐 이런 아이스크림을 이제 어디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이런데 러시아 뭐 여행 뭐 갔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건 참 상상도 못할 일이긴 합니다. 자, 빙그레 보셨고 우리 저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하세요? 네, 뭐 2대 종목이죠. 롯데 웰푸드. 아,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롯데 웰푸드를 일단 선정을 해보니 예. 주가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에 좀 놓여져 있습니다. 아, 물론 그래요? 이제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력이 주봉상 120선 정도 자리까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노려보셔서 한 12만 4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근 이제 K푸드 인기에 따라서 이제 과자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스크림까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증가가 나타난다고 하니 롯데 웰푸드도 좀 긍정적인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롯데그룹 측면에서 롯데 웰푸드, 롯데 칠성, 롯데 손해보험, 롯데 이노베이트, 요 정도가 네. 좀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 네, 중에 네. 롯데 웰푸드가 조금 이제 탑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내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빙과 생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도 또 빼빼로도 내년 하반기부터 인도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니 네.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또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제 하여간 밖에 나가서도 이제 우리 과자 먹기 참 쉬운 세상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리포트 통해서 종목 분석해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종목 한전 KPS고요. 대신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배당 매력도 갖췄고 원전 관련주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도 정책이 탈원전대로 회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 나갈 때 발생하는 비용, 즉 시스템 통합 비용 같은 것을 줄이기 위해서 원전은 중요한 발전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먹거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는 힘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양호합니다. 4분기는 일시적으로 노무비 충당금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실적은 양호하겠습니다. 2024년 노무 관련 비용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568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회성 비용인 노무비를 빼고 계산한다고 하면 오히려 영업실적은 성장한 거라는 관점이죠. 4분기 매출액은 4,600억 원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원 유지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한전 KPS에 대한 투자 포인트, 대신증권에서는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원전 관련 주식 가운데 밸류에이션이 가장 저렴하다는 겁니다. 올해 PER이 11.7배, 내년 PER이 11.2배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배당 매력도 있습니다. 올해 예상 배당금은 한 주당 2,400원이고요. 배당 성향 60%, 배당 수익률은 5.1%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것,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 화력 발전에서는 정비 매출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회색으로 표시된 양수 쪽 정비 그리고 하늘색으로 표시된 원자력 쪽 정비에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서 화력에서 줄어든 정비 매출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 안정적인 실적과 배당금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투자 포인트고요. 향후도 전망이 좋습니다.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실적을 펼 수 있을 것 같은데 O&M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연평균 3%에서 5%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또 원전 가동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2분기에 신한울 2호기가 가동이 되고요. 내년 하반기에도 한 기 가동, 그리고 26년에도 한 기가 가동되면서 원전 관련한 정비 매출은 꾸준히 늘어날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에서 발간한 보고서 삼양식품에 대해서 다뤘고요.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어제 나온 공시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어제 내놨던 삼양식품의 공시, 바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중국의 짜싱에 라면 생산 라인을 6개 가동하고 이를 2027년부터 가동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증설 계획이 있죠. 밀양 2공장이 내년 5월에 가동될 예정인데 이를 제외하고도 중국에 다시 공장을 또 짓는다는 겁니다. 이 공장에서 나오는 매출 캐파가 7천억 원 규모로 밀양 2공장의 캐파와 유사할 것 같습니다. 매출 7천억 원이면요. 중국에서 지난 4개 분기 동안 발생했던 매출액의 2배에 해당합니다. 제목에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고 적은 이유죠. 목표 주가도 기존 95만 원을 유지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중국 증설 이슈가 중요한 이유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공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2가지로 이유를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중국 내수고 두 번째는 글로벌 수요입니다. 일단 중국에서는 현재 일선 도시에서는 메인스트림 시장에 거의 침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2선 이하 도시로 떨어지면 침투율이 좀 낮아지는 게 불닭볶음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짜싱의 공장을 지어서 2선, 3선 도시까지도 공략
공략하겠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수요에 대해서도 이 불닭볶음면의 수요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사례라는 겁니다. 이제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이 수출 물량은 중국 법인, 중국 생산시설이 감당하고 국내 수출 법인에서는 미국과 유럽만 담당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의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연간 매출액은 3조 5천억 원으로 올해의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8,500억 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까지 증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생산시설을 더 짓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의 중장기 성장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는 게 키움증권의 총평이고요. 또 P와 Q가 동시에 상승할 수 있다. 즉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미국, 유럽 같은 고단가 지역에서 매출 비중이 확대되면서 피해 경제까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훈 차장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FOMC 결과로 인해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다우지수 2.58, 나스닥 3.56%, S&P 2.95%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은 미국의 FOMC 회의였습니다. 25bp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지만 인하 이후에 내년도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4차례 인하 가능성이 2차례 인하 가능성으로 축소되면서 달러 강세, 그런 채권금리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옴으로써 시장이 좀 매파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시간에 10% 넘게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주들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역외 환율 시장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돌파하면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는 점, 즉 원화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좀 체크를 해나가 보시면서 대응을 해나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단기적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금리 인하의 스탠스가 또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좀 길게 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오늘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시면서 종목 대응에 좀 신중을 다하시는 전략이 유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서영훈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2월 19일 목요일 마켓나우 일부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시 50분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전문가, 이민 전문가, 신일섭위원, 고은별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이고야, 이게 뉴욕 지수가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 3%게 급락을 했고 역시 이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100bp 1%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던 게 절반 또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 게 오늘 시장을 크게 좀 끌어내린 이유도 되겠고요. 사실 또 그동안에 많이 오르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좀 우리 장 분위기 좀 좋았는데 이거 오늘 하루 만에 또 장이 어떨까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 한번 좀 쪼개서 분석을 해보죠. 먼저 이민 전문가님 오늘 탑3 어떻게 좀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저께 루닛의 이제 대량 블록딜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블록딜로 인해서 어저께 장중에도 좀 많이 떨어졌고 마감에도 마이너스 10% 넘게 떨어져서 걱정되시는 분들이 좀 많을 텐데요. 일단 의료 AI 기업이죠. 의료 AI 기업인 루닛이 주요 주주와 그다음에 임원들의 블록딜 여파로 주가가 약세인 가운데 시장에선 이들이 사전 공시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실행된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분 10% 이상 주요 주주와 회사 경영진은 지분 1% 이상 혹은 50억 원 이상을 거래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날 루닛이 대량 매도한 1인당 매도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49억 9천만 원대로 사전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50억 원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않는 수량으로 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는 개인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매도한 것일 뿐 회사의 성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 투자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K 아이스크림 소식입니다. 지난해 아이스크림 수출액이 9,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K푸드와 함께 K빙과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빙과 기업들은 각 국가별 특성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서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빙그레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을 집중하고 있으며 롯데 웰푸드는 인도 현지 공장을 세우면서 인도 빙과 시장의 판매 확대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회사의 기존 인기 제품들의 저칼로리 버전을 출시하고 있으며 대체 유제품을 활용한 비건 아이스크림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산 LNG 도입 소식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가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산 에너지가 중동에 비해 물류 비용이 비싸고 운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단점이 있지만 강력한 보호 무역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는 효과가 더 이익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민 전문가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섹터 가운데서는 빙과 관련돼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HJ중공업이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어저께 조선주들이 다 좋았는데요. 약간 작은 조선회사죠. 지방에 있는. 그리고 본사는 또 저기 서울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 보면 HJ중공업이라고 크게 써 있는데 강남에. 최근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해군 대형 수송함 고속 상륙정을 외주 창정비 사업, 그러니까 분해하고 조립하고 이제 정비해 주는 건데 여기 입찰에 참여했는데 두 개 다 따냈습니다. 독도함에 423억, 고속 상륙정에 254억 원 규모를 지금 따내서 일단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요즘에 창정비에 관심이 많죠. 우리가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 수는 없는데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야 돼요. 지금 법이 미국 거는. 근데 이제 창정비 사업을 진출한다고 해서 하나오션도 시세가 좋았었잖아요. HJ중공업도 우리나라 쪽, 이 군함 쪽 창정비 사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업력을 쌓아가고 있다는 이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 자동차주가 오랜만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었잖아요.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자동차 판매 지표가 유달리 아주 뛰어나게 좋았어요. 바로 지금 금리 인하 나오기 바로 전날에. 그리고 닛산이랑 혼다랑 또 합병을 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자동차 소매 판매가 호조가 보였으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업도 낙수 효과를 받을 것이다에다가 또 닛산 혼다가 합병했는데 힘은 세지지만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 구조조정이 들어가면 또 여기 한국 자동차 회사가 반사이익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어저께 오랜만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는 SOS의 급등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드론 회사들이 좋았잖아요. JC현 시스템이라든가 에이럭스라든가. 근데 지금 배경이 중국산 드론을 배제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엔 중국산 라이다를 배제한다. 이 소식 때문에 라이다는 전투기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눈에 해당되는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내수 시장의 자율주행 자동차 혹은 전기차 때문에 지금 비아디라던가 CATL이 시장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우리나라 LG엔솔을 비롯하여 3사가 지금 완전히 압도적으로 눌려버리는 상황인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해사이랑 로보센스라는 이 회사가
그 전 세계 시장의 60%를 장악했는데 이게 중국 내수 시장, 자율주행 시장을 장악을 하면서 약간 그 2차 전지에서 CATL이 이룩했던 요 모습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라이다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부분 아니면 우리나라가 클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라이다를 다루는 SOS랩이 급등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HJ중공 어제 조선주들 고환율 수혜주 기대감 이 부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자동차주도 어제 마찬가지죠. 그다음에 닛산 혼다 합병 소식 오늘도 일간지들 보면 이 기사를 다루는 신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우리 현대차 기아의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어제는 좀 긍정적인 쪽 반사익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SOS랩 라이다 역시 이제 반사익 관련된 부분이 지금 기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분 말씀 좀 들었고요. 56분 34초 좀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참 저도 이 동시효과 상황을 참 보는 게 참 마음이 썩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갈 길은 가야죠. 자, 들여다보고 미리 좀 대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은별 앵커 동시효과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12월 19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는 생각보다 더 매파적이었던 연준의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일제히 급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역시나 이에 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2.2%가량 하락하면서 2,430선 내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3%가량 내리면서 681선까지 주저앉은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출발됐을까요? 지금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간밤 반도체 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브로드컴도 6% 이상 빠졌고요. 엔비디아도 장중 5%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영향을 SK하이닉스가 고스란히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 5% 이상 갭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도 2.8%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반도체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금 고개를 드는 거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오늘 2% 가까운 하락,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4%, 현대차 어제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2% 이상 빠진 채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위까지는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2% 이상 빠진 채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금리 인하 2회가량으로 축소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바이오주들 성장주에 대해서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고요. KB금융 1.3%가량 하락, 네이버가 1.4%가량 빠지면서 20만 9,500원대에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있는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 테슬라도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던 가운데 오늘 2차 전지도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2에서 3%가량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주들 전반적 약세, 특히나 알테오젠이 4.5% 이상 내림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도 일제 하락 출발하면서 오늘 양시장 시가총액 상위권 내 종목군들 상승 출발하는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없고요.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들 최근에 시장 대비도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2% 이상 빠진 채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 역시나 오늘 반도체가 부진합니다. 리노공업이 4% 이상 하락한 채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최근 흐름 좋았던 신성 델타테크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12월 19일 우리 시장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F4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네 사람이 오늘 아침에 관계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당연히 환율에 대한 언급이 좀 나왔습니다. 오늘도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을 예상을 하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 안정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또 신속하게 시행하겠다 이런 또 언급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코스피 2.36%, 58포인트 좀 떨어져서 시작을 했고요. 코스닥 2.63% 하락하면서 680선대 초반까지 밀려왔습니다. 환율 상황이 지금 일단 1,439원 정도 나오는데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나온 것보다 1,450원 오늘 넘어서 시작할 것이라는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잠시 후에 환율 뜨면 그것도 좀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출발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알아봐야 되겠죠. 고은배 앵커 자세히 좀 전해주십시오. 네, 목요일장 우리 시장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국내 증시, 미증시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거래량과 투자 심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위축된 가운데 악재에 크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4%가량 낙폭을 보이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2.5%가량 빠지면서 양시장 2% 이상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장의 체력이 약해진 만큼 낙폭이 깊긴 합니다만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 역시나 1.4%가량 내리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조금 둔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속에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떨까요? 우선 원달러 환율이 오늘 또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453원에서 출발을 알렸고요. 외국인의 수급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시가총액 1위부터 5위권을 확인하게 된다면 우선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5% 이상 빠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 이상 내린 채 출발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로 인해 시간 외에서 두 자릿대 급락세를 보였었죠. PC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도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나 국내 증시 영향받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간밤 테슬라가 급락을 보였던 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래도 시장의 낙폭 대비는 버텨줍니다. 오늘 0.5%가량 하락 출발, 현대차는 1.6%가량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셀트리온은 1.7%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기아도 1.7%가량 내림세로 출발하면서 10만 원대 다시금 이탈할지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디지수대에 대한 그러한 테스트를 좀 할 것으로 보이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1.5%, 어제 금융주들 흐름 괜찮았었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었는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오늘은 또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네이버 1.6%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오늘 신한지주 2% 이상 빠지고 있고요. 어제 현대차그룹 전반적으로 강세였는데 오늘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오늘도 내리막길입니다. 240만 원 터치 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늘 100만 원 선 이탈할까요? 이 부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2.6%가량 하락, HD 현대중공업도 1.24%가량 내리면서 우선 15위권까지는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6위부터 20위입니다. 네, 삼성물산, 삼성생명 우선 일제 하락이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1.2%.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의 낙폭도 큽니다. 카카오가 2.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LG화학도 2.6%가량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20위권 내에서는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다음은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알테오젠이 오늘 2.8%가량 내림세, HLB가 2.2%가량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리가켄바이오도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테오젠과 리가켄바이오 5일선 차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테슬라의 하락과 비교한다면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1.5%가량의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다음 6위부터 10위 함께 보시죠.
네, 휴젤과 클래스도 일제히 하락으로 출발했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리노공업이 오늘 4%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 삼천당제약이 1%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시죠. 11위부터 15위입니다. 네, 엔캠 오늘 1.8%, 파마리서치 0.7%, 어제 강했었던 파마리서치 오늘도 0.4%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7%가량 빠지고 있고 엔터주들도 약세입니다. 1.27% JYP 엔터가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펩트론이 4% 이상 빠지고 있고요. HPSP가 2.7%, 리노공업과 비교한다면 낙폭이 조금 덜한 상황이고요. 루닉 같은 경우는 블록딜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어제 급락했었는데 그 물량을 좀 외국인이 소화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7%가량 하락했고요. 게임주 약합니다. 펄어비스 2%, SM 0.9%가량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우선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크게 냉각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20위권 내 종목들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 일부 종목,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라던가 엔터 종목과 같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그래도 시장 지수 대비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객 수고하셨습니다. 자, 뭐 시장 생각했던 것처럼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하면서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그래도 낙폭이 조금 줄었습니다. 2% 초반 정도로 좀 줄기는 했습니다. 환율은 좀 1,451원 70전 찍고 있고요. 12원 60전 정도 올랐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보면 코스피는 개인하고 외국인이 사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코스닥 다 사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오늘은 양쪽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기관이 지금 벌써 코스피에서 980억대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두 분 이제 출발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 분 한 분 말씀 들어보죠. 먼저 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시장 뭐 예상했던 것만큼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 시장보다는 좀 덜 빠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올라가 있는 종목은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소에서는 일단 시가총액 위쪽에서부터 한 50위까지는 올라간 종목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도 현재 175종목만 올라가 있고 1,400 종목 정도가 떨어져 있는 조금은 좀 힘든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장이 폭락폭이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 개파락에서 좀 밀리지 않고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봉으로 좀 전환해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직 시장 출발한 지 한 8분, 10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이 그래도 매도세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막 정해서 지금 매도를 강하게 오거나 아니면 매수를 강하게 하거나 이러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상황도 제가 봤을 때는 9시 반 그리고 10시까지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크다라는 겁니다. 지수가 지금 2% 정도 빠지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이라든지 1% 내외에서 빠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수가 2% 넘게 빠지는 이유는 하이닉스가 5% 넘게 빠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한 2% 넘게 빠지고 있다라는 게 지수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외의 거래도 좀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론도 15%나 시간 외에서 빠지고 있더라고요. 이렇다라는 건 앞으로 반도체 풍향계, 그러니까 반도체 실적의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라는 건 앞으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볼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가장 벤더로 우수 고객으로 불리는 한미반도체까지 오늘은 반도체 업종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반도체 쪽에서 안 좋다라는 게 시장에는 좀 안 좋은 느낌인데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을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끌어가는 큰형의 역할을 좀 해줘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크론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되고 아마 이제 오늘 새벽에 마이크론이 또 주가가 발표가 되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조정폭은 조금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되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2.3%,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4.8%가 거의 5% 가까이
오늘 시장 지수에 비해서 2배 가까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조금 전에 외국인 코스피에서 마이너스로 좀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자, 이번에는 신입사위원 시장 출발 상황 또 해석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대다수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은 뭐 시중에 돈이 풀리고 뭐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뭐 경제가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 거기에는 타이밍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정의에 대해서 나오니까 금리의 정의와 이해 이렇게 단원의 제목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의 정의를 얘기하려면 그냥 그 금리를 인하했을 때 금리 인하의 이해, 정의, 금리 인상의 정의만 나오지 그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가 어느 타이밍에 쓰이느냐에 따른 그런 변동성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루거나 아니면 거기 안 나와요. 그 기본 교과서에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알아야죠. 지금 뭐 미국 증시가 결국 세계 중심이니까 지금은 이미 거의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을에 농부들이 수확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 그 따스하게 볏집으로 이제 나무 매놓고 집에서 땔감으로 집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짓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주가의 급등을 가져오는 때는 완전 경제가 망했을 때, 그렇죠? 서브프라임, 그리고 9.11 테러,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 IMF, 그다음에 코로나, 경제가 완전 폭망하는 무슨 사태가 벌어져서 연준에서 완전 제로 금리에다가 플러스 양적 완화를 하고 그리고 정부 재무부에서는 세금을 대폭 감면하는 완전히 돈을 풀 수 있는 모든 거를 행동을 다 할 때 그때 금리 인하 제로 금리로 가면은 유동성의 힘으로 엄청나게 오르는 유동성 장세가 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 뜨죠. 돌멩이든 모래든 나무까지는 가리지 않고 다 떠요. 그 다음에 유동성의 힘이 사라지고 나서 한번 툭 가라앉죠. 언제요? 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과 주가가 동행하는 시점이 옵니다. 골디락스가. 그게 바로 실적 장세죠. 그때는 실적이 나오는 애들만 선별적으로 더 갑니다. 가장 강한 그 시기죠. 그게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엔비디아, 그다음 브로드컴, 어마어마한 700~800% 수익 나셔서 지금 세금 어떻게 안 내느냐, 무슨 양도를 자녀한테 할까, 부인이 있으면 부인한테 할까 막 고민하고 계시죠. 그걸 지나가지고 이제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의 초반에 했던 그 금리 인하랑 다른 거. 그러니까 처음에 금리 인상할 때는 왜 오르느냐? 금리 인상이 그때 자신감의 표명이에요. 그거는. 우리 경제가 너무 빨리 뜨겁게 지금 회복이 되니까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해도 우리 경제가 이렇게 탁월해.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금리 인상과 주가는 함께하는 그 시기가 가장 뜨거운 시기입니다. 그 가장 뜨거운 시기가 지났죠. 여러분들 불같이 타오르던 연애 시절 지나면 그 시절 다시 안 오잖아요. 그렇죠? 전후회로 살지. 그렇잖아요. 그게 지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내려갈 게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더 이상 그 실적 이상을 가기 힘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을 이상을 가는 것이죠. 수확의 계절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소풍으로 따지면 소풍 가가지고 야 도시락 먹으러 가자 해서 애들 김밥 다 먹고 있는데 이제 그때 가가지고 김밥 남은 거 꽁다리 하나 먹었다가 애들 또 이제 보물찾기 한다고 딱 가서 보물 다 찾고 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보물 찾으려니까 쓰레기 포장지만 남은 느려 터져가지고 그걸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템포가 너무 없어요, 시간이.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가을을 지나고 있는데 여름 같은 행동을 하려다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그 계속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결국에 1,450원을 돌파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나중에 알 것이고 이미 그게 벌어지고 나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급락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나왔죠. 오늘. 어제 이미 1,450원 돌파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게 나왔잖아요. 매파적 금리 인하가.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미 미스터 마켓은 차트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일은 벌어져 버렸고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 템포가 느리니까 우리는 올라갈 때도 따라가려면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늦게 따라가서 못 따라간 것이고 이제는
내려가니까 내려갈 땐 빨리 따라갑니다. 집에 가자 하면 집에 갈 땐 제일 빨리 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상황도 좀 한번 보니까요. 좀 보죠. 지금 일본 니케이 225 마이너스 1.5%. 상해하고 홍콩, 심천은 다 좀 근데 중국은 좀 오르고 있는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이런 좀 현재 아시아권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9시 15분 됐습니다. 지금 이제 섹터별로 오늘은 사실은 뭐 섹터들 다 파랑 색깔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고온브레이크 통해서 어떤 섹터들은 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는요, 지금 다양한 섹터군들로 지금 흩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주도주가 부재하고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양한 섹터를 산발적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반도체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3.6%가량 급락을 한 가운데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까지 겹치면서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오늘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머크사가 중국 제약사와 비만약 개발에 대한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비만과 제약, 바이오, 성장주까지 함께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임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주도 이슈가 있습니다. 구글과 그리고 애플의 앱마켓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전 세계에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하를 하게 된다면 게임주 수혜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가운데 남북 경협 그리고 우원식 테마, 양자 기술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치 관련돼서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을 중심으로 테마가 또 움직이고 있다는, 요동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수급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금 떠납니다. 다만 매도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오늘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거세다는 게 특징인데요. 거의 한 17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는데 오늘은 1,6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다음은 코스닥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은 개인만 받쳐줬었는데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면서 지수 하단을 좀 방어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360억 원가량의 물량 토해내면서 양시장에서 기관의 이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보면요. 오늘 코오롱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나 우원식 의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인데요. 지금 코오롱 모빌리티 그리고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까지 두 자릿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신원 같은 경우에도 11%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 관련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한국정밀기계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한국첨단소재도 29%가량의 오름세, JST나도 상한가를 지금 안착을 한 모습입니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종목군들 트럼프 2.0 행정부가 열리게 됐을 때 더 주목을 해야 된다.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이로 인해 연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와 함께 오늘 정치 테마주 들썩이고 있고 SL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정리매매 구간이죠. 백기사 들의 지분이 좀 확대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은 70%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온코니 테라피틱스는 오늘 시장에 입성한 신규 새내기 주입니다. 최근에 신규 새내기 주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가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상승하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온코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54%가량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개장 직후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들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고은별 수고했습니다. 저도 좀 계속 말씀 들으면서 섹터별로 좀 주요 종목들 움직임을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조선주는 플러스로 들어선 종목들이 좀 많고요.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1.2% 상승으로 가장 상승폭이 좀 큽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같은 경우 대부분 마이너스긴 한데
그 좀 금액이 그 하락률이 좀 낮은 데들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쭉 본인들이 이제 이렇게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섹터들 좀 보시면서 그 중에 종목들 리스트들이 다 있으실 테니까 거기에서 하락률이 제일 적거나 오히려 오늘 같은 날 뭐 보합권이라도 플러스를 기록한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그 종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살아있는 종목이다, 또 대장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봐두셨다가 나중에 좀 저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장이 반등할 때 좀 공략을 해보시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또 이런 시간으로서 오늘 한번 좀 공부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두 분 시장 관련돼서 이제 종목 흐름들을 어떻게 좀 특징적인 거 보시는지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문가님 어떤 것들 좀 눈에 보이세요? 네, 시장 지난 지 한 2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가장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환율이 역시 1,450원을 찍었다가 조금은 내려오곤 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담스럽게 위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현재 미국의 금리가 인하가 단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만큼 지금도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경제 자체, 그다음에 증시 자체의 체력이 조금 약한 상태로 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장 초반보다는 좀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갭을 메꾸러 살짝 올라가지고 있고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이 양봉을 키거나 아니면은 약보합세로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걱정되는 거는 반도체 쪽은 지금 그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지 않죠.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필두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저도 동감합니다. 이렇게 시장이 낙폭이 클 때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좀 강한 종목을 찾아내고 종목들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관점에서 좀 찾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가장 집중하고 있던 종목은 삼성전기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기가 조정을 많이 받았었죠. 그간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삼성전기 자체가 지금 밑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10만 원 가까이 찍고 지금 한 12만 원 정도, 13만 원 정도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시장 대비. 기존에 삼성전기가 17만 원을 찍고 나서 10만 원대까지 7만 원가량 떨어졌을 때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악재를 만나다 보니까 떨어진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가 뭐 어떻게 되겠다라는 그런 공포심에 좀 떨어진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IT 수요에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기가 좀 떨어졌는데 근데 12월 초반 기점으로 인해서 삼성전기가 갑자기 들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바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데요. 삼성전기가 그냥 뭐 바닥에서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왜 올라갔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종목들은 해외 유수의 기업들한테 수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삼성전기는 현재 전기차 카메라 모듈을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현대차 로봇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카메라 모듈까지도 또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더구나 애플의 M5 칩이죠. M5 칩도 기판을 또 납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도 현재 AI 반도체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에도 삼성전기가 또 납품을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10만 원 초반서부터 13만 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시장이 조정을 받아줄 때 삼성전기는 당연히 밑으로 내려올 거니까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금 노려보는 투자의 방안을 제시해보는 바입니다. 자, 이민 전문가 오늘 말씀 들어봤고, 자, 신 위원님들 종목별 흐름 오늘 특징적인 거 보시는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아까 간단히 다시 거시에 대한 얘기를 정리하자면 네네네. 서브프라임이나 아니면 코로나나 9.11 테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와서 경제가 완전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금리 인하 말고는 그러니까 그때 금리 인하는 무조건 유동성으로 주식이 폭등합니다. 그런 10년이나 20년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는 기회는요. 그거 말고 일상적인 상황에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장기적으로 상승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잡히고 그다음 목표인 고용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장기적으로 인하하거나 이런 사이클에서는 금리와 주가는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부양되겠느니 이거 그렇게 이꼬르를 생각하면 완전히 투자에서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장 뜨거웠을 때 생각해 보세요.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인상했을 때 제일 가장 뜨거웠죠. 이제는 금리 인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금리를 앞으로 인하할 거예요. 속도 조절만 할 거지. 그러니까 내리막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수에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죠. 지수에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금리 상승기에 해야죠. 금리와 주가는 선행 후행 관계가 있을 뿐 동행합니다. 그 사실을 잊고 금리 인하는 주가 부양 이꼬르,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 뭐 경기 침체 이렇게 교과서대로 외우면은 완전히 정반대의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풋옵션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풋옵션을 반대로 투자하는 거죠. 오르고 있는데 풋을 던지는 거죠. 풋을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걷어갈 테니까 금리 인하기가 지금 다가왔잖아요. 이미 시작됐죠. 금리 인하기는 속도 조절만 있을 뿐이지. 그럼 이제 주식시장에서 돈을 뺄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가을 때문에 수확을 거둬야 되니까. 가장 먼저 빼는 것은 어딜까요? 지구본을 돌려보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약한 거. 그렇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뭐 섹터든 다 똑같잖아요. 1등주는 가장 늦게 꺾이고 가장 적게 꺾입니다. 주변주는요. 가장 먼저 꺾이고 가장 하락폭이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유럽, 한국 전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한국을 제일 먼저 팔겠죠. 그러니까 팔고 나가니까 달러를 갖고 나가버리니까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는 것이고,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면 또 원화 자산에 투자를 줄이니까 계속 또 하락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쇼트 세력이 던지니까 더 하락이 가속화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결국 지수에 대한 투자는 안 된다고 지금 누누이 이걸 다 매일 설명했으니까, 그럼 지수는 하락을 하니까 그 안에 파이 안에 그 속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파이는 줄어드는데 거기서 조그만 파이가 커지는 그 변화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찍은 게 조선주였다는 거죠. 그렇죠? 이미 세팅이 다 끝났잖아요.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고,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고환율 이런 것도 다 얘네들한테는 이득이에요. 그걸 따지면. 솔직히 뭐 환율 수혜주 이게 뭐 가르는 건 솔직히 싫어요. 언론에 무슨 환율 수혜주 뭐 환율표주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변동에 들어가는 요소가 수십 가지인데 환율 하나로 결정될 수는 없죠. 근데 굳이 지금 고환율에서 이득을 보는 걸로 따지자면 얘네들 다 달러로 받으니까, 거기다가 지금 뭐 철강이니 이런 원재료가 지금 다 하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것까지 따지면 그것보다는 그 사이클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거죠. 시클리컬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진바닥을 잡아내면은 10배가가 수십 개가 탄생할 정도로 크게 가기 때문에 그런 진바닥을 잡아내는 작업이 중요한데, 조선주의 지금 그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시초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삼양식품 계속 말했죠. 이런 시장에서는 신고가는 뭐라고 했죠? 푸대접하면 되고 귀인 대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국제 밀가격 폭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국제 밀가격이 폭락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도 밀 다 수입하잖아요. 밀 가격의 폭락이 지금 너무 과대해가지고 달러 가치의 저희 상승까지 상쇄할 정도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절대 가격 안 내리는 거 말씀드렸죠. 음식료 회사가 가격 내리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렇죠? 지금 밀 가격이 폭락한다고 삼양식품이 나서가지고 우리 이제 밀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내릴게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웃고 있겠죠. 영업이익률 두 배 늘어난 거 보셨잖아요. 삼양식품 오늘 6% 올라서 80만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신고가 종목들, 그리고 시클리컬 업종에 바닥 잡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행동에 옮기신다면 지금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또 파마리서치도 얘기 드렸죠. 파마리서치도 오늘 또 신고가를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고가 종목을 귀한 대접을 해야 된다. 쟤네들은 지금 전부 다 영업이익률 2배에다가 매출액 2배, 영업이익 2배 다 올랐어요. 실적 다 바탕이 되고, 물론 실적이 된다고 다 가는 건 아니죠. 지금 신고가 종목에다가 실적까지 되는 데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한 대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삼양식품이 속해 있는 음식료 섹터, 파마리서치가 섞여 있는 의료기기 섹터, 조선주들이 섞여 있는 조선 섹터, 시가총액 비중이 너무 미미해서요. 쟤네가 동반 상한가로 오늘 셋이 다 가도 주가에 영향을 1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변화를 알아야 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향후 2, 3년간은, 왜 2, 3년이라고 말했죠? 이제 금리 인하기가 시작됐으니까. 주식시장에 뜨거운 건 끝났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미국 증시도 계속 그냥 지지부진하는 것만 저기 할 거예요. 더 이상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이런 것들이 또 탄생돼도 안 돼요, 지금은. 지금 상황은. 그 거시가 그걸 이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저런 섹터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고르셔가고 만약에 비중을 실어서 하신다면 북장에도 희망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지수에 베팅을 하면서 아직도 지금 반도체 2차 전지에 지금 한미반도체 에코프로임의 한물간 저기서 지금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10년이 걸릴지 11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요즘 시장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수를 보지 말고 수급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이 지수를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현재 기관 수급은 이제 개인들을 약간 지켜주는, 시장을 지켜주는 수급이라고 보신다면 시장을 지켜주는 건 기관이 하고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건 외국인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께서는 외국인의 수급 측면을 좀 강조해 주셨고요.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키포인트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지수 충격에 대비해서 방어적 매매 자세가 필수다 말했고요. 아까 말한 대로 옵션은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는 빈틈을 노리는 아주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 선발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김경국 메리츠 금융증권 과장님 연결됐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은 날 참 종목 선정하기 힘드신 날일 텐데 그래도 오늘 준비를 하셨나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하려고 가져와봤습니다. 예, 포인트 좀 잡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사는 저에게 화장품 ODM으로 좀 알려져 있는 업체고요. 최근까지는 이제 중국 소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좀 떨어지면서 고전을 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404억 위안, 전년 동기 대비 26.4% 감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 지난달에 이제 광군제 프로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했던 기대감과는 달리 여전히 침체된 중국 내수 경기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중국에서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 그리고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을 일단은 많이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반등의 시그널이 일단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절대 수출 금액이 정점을 찍은 8월 이후 11월까지 수출 성장의 하향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1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 성장을 하긴 했는데 전월 대비로는 2% 빠지면서 성장세가 8월 이후 좀 낮아진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시장의 우려가 조금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향 스킨케어 수출액이 11월 6,5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유독 이 부분에 좀 하락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 시장에서는 화장품 섹터가 미국향 수출 성장의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중국 소비 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의 구간을 일단은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그 반등의 신호를 포착하기 전까지는 그 브랜드 업체보다는 실적 예측 가능성이 선명한 더구나 하반 경직성이 높은 화장품 ODM 업체에 대한 관심이 일단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 내리고 있고요. 국내에 3천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지역별 고객별로 매출 다변화를 많이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다변화가 주는 이점이 동사에게는 충분히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ODM 1위 업체인 코스맥스가 최근에 이제 화성과 평택에 생산 공장 설비를 기존 대비해서 30% 증설하면서 내년부터는 국내 월간 생산량을 현재 5천만 개에서 7천만 개 수준으로 끌어올릴 예정이기 때문에 25년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258억의 영업이익이 25년에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코스맥스 화장품들 주요주 중에서는 뭐 거의 유일하다시피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대도 한번 볼까요? 네, 기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12만 원 부근의 하반 경직성을 일단은 확보하고 최근 이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지난번 고점 부근이 20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선발 종목 김경국 과장이었고요. 코스맥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간단하게만 워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1.7%, 코스닥도 1.7% 정도고 개인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까 코스닥을 좀 샀는데 코스닥도 좀 외국인 마이너스 순매도로 돌아섰고요. 환율은 1,450원 일단 현재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 앵커의 이코노미 톡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12월 FOMC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이미 예상하셨다시피 다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51%를 돌파를 했습니다. 12월 FOMC 전격 분석해드리면서 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도 함께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신월 상상해증권 투자전략팀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파월 연준의장 기자회견을 저희가 영상에 좀 담아봤거든요. 네.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s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longer run goal.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goal. To that en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So that's what we mean by that. We're not trying to make decisions about the longer run. We are 2025. So I would say today was a closer call. But we decided it was the right call because we thought it was the best decision to foster achievement of both of our goal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We see the risks as two-sided, moving too slowly and needlessly undermine economic activity in the labor market, or move too quickly and needlessly undermine our progress on inflation. So we're trying to steer between those two risks. And on balance, we decided to go ahead with a further cut, and I'll give you some details on why. The outlook is pretty bright for our economy. We have to stay on task, though, and continue to have restrictive policies so that we can get inflation down to 2%. And to you. 네,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FOMC 예상대로 금리 인하였고 9월에는 빅컷을 단행했고요. 11월 이어서 한 차례 더 금리를 인하한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오늘 회의는 상당히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를 반영하듯이 미국장 3대 증시 지수 모두 하락했고 미국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4.5% 돌파했으며 네. 미국 달러화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108포인트
100포인트 레벨을 찍고 108포인트 중반까지 올라가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나 국내 증시 약세장 시연하고 있고 원달러 환율 1,45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에는 부합한 금리 인하였지만 베스 해머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금리 동결 소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11월에 25bp 금리 인하와는 좀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1월에는 분기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점도표와 주요 경제 지표 전망치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시장의 관심은 오늘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 여부가 아니라 내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와 속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강하게 금리 인하 횟수를 축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9월 회의에서 4번으로 늘렸던 내년도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치를 2번으로 다시 줄이게 되었고 내후년의 속도를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후년에도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금리 기준으로 내년 말 기준금리를 추정하게 되면 4.0%, 내후년에 3.5%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금리 인하에 대한 레벨이 상향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축소되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 이는 지금의 국면에서의 금리 인하 속도가 이제 늦어지는 동시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의 강도를 좀 중립적으로 돌리는 데에 대한 기대감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되면서 전일 새벽과 오늘 국내 증시와 금융시장 모두 이 영향력 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비둘기 파월이 매에 가까워졌네라는 걸 인식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4.5%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사실 금리 인하는 누구나 예상했는데 사실상 점도표가 더 중요했었는데요. 네. 월가의 투심이 차갑게 식은 이유가 내년 4차례 인하에서 2차례 인하로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립금리 수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 이 인하 속도를 늦추는 이유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경제에 제동을 걸 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아서, 이러면서 중립금리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중립금리가 요즘 학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 주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그 중립금리 개념도 살짝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중립금리라고 함은 이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갈 수 있는 금리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즉 성장은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자연금리, 내추럴 레이트라고도 하고, 여러 잠재 성장률의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을 반영한 수준을 중립금리라고도 여러 가지 표현들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냥 경기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그 국가의 금리 수준을 말하게 됩니다. 이 중립금리에 대한 정확한 레벨은 모델마다 그리고 판단하는 경제 주체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연준에서 나오는 점도표에서 내년과 내후년이 아니라 장기 기준금리 전망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롱거런 기준금리를 보면 되게 되는데요. 이번에 2.9%에서 3.0%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근거했을 때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와 3의 어감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고, 그동안의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트럼프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면서 다시 한번 중립금리 수준으로 표현되는 롱거런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와 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와 유사한 흐름들은 8년 전이죠. 2016년 말에 트럼프 처음 당선이 되었을 때 급격하게 트럼프 트레이딩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연준에서 트럼프의 관세와 같은 일련의 정책들을 반영하면서 17년도에 2%
중반에 있던 부분을 2% 후반으로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거의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중립금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지만 아직 중립금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금리 인하 국면은 이어진다라는 점은 그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이를 하회하면서 경기 과열에서 위축으로 바뀌었을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이 경기의 위축과 둔화의 국면들을 좀 스무스하게 바꿔줄 수 있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던 흐름들이 제어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립금리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춘다라는 것은 중립금리 이하로 가는 것보다는 중립금리에 가까워질수록 긴축의 통화 정책 강도를 천천히 완화시킬 것이다라는 점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횟수도 제한적이고 속도도 느려진다라는 점에서는 오늘 생각보다 좀 매파적으로 해석할 대목이 컸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주식시장에 하방 압력을 주는 거고 국제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미국 경제는 좀 탄탄해 보입니다. 좀 흔들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성장률 전망치가 2.0에서 2.1%로 내년도 성장률을 올렸고요. 실업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다시 내렸습니다. 특히나 9월에 설왕설래했었던 부분이 금리 인하는 할 것인데 25bp일지 50bp 비컷일지 했었는데 그때는 50bp 인하를 택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년도 금리 인하가 4번이나 필요하고 2%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면서 경기의 둔화를 넘어서 급격한 위축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좀 예방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비컷을 도입한 것이었는데요. 9월에 전망했었던 연준의 생각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바뀐 모습을 나타냈죠. 즉 9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것으로 판단해서 비컷을 하고 금리 인하를 찬찬히 했었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은 우리가 9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라는 점을 보여주었었고요. 그동안에 11월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은 remarkably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놀랍도록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예고편과 같았었고 강경 매파에 속하는 연준 이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했습니다. 즉 성장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고 물가의 하방 압력은 둔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 있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남아있는데 트럼프 차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연준의 입장 궁금하고요. 이게 뉴욕 증시 산타 랠리에 약간 찬물을 끼얹는 요소로 지금 지수는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비교적 좋다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겠고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에 대한 옥석가리기에 대한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선진 주식 중에서 확실한 이익 모멘텀이 있거나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매크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로 관심이 몰리겠고요. 또한 환 측면에서는 달러 인덱스의 강세 레벨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상대 통화인 유로존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미국만치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중심주의에 편승하는 경제와 금융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은 아무래도 내년도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인 반영을 고려할 수 있다.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내년 1월 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출범하고 그때 초반부에 드라이버를 건 이후 2월 또는 1월 말 또는 3월 FOMC에서부터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을 통해서 연준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좀 확인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신월 팀장이 오늘 함께해 주셨는데 금리 인하 속도 늦추되 그 속도는 가변적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새벽같이 매파도 가능함을 보여준 FOMC라는 또 전략적 리포트 내셨어요. 상상인 증권의 리포트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잘 쓰셨거든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라고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톡 함께했고요. 신월 상상인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 이런 요소를 반영해서요. 뭐 양시장 약세고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는 1,453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1,448원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잠시 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오전장 전략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